어디한 케이스, 하여튼, 여름 네 번째 산책은 뜻밖의 밀항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디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초기 테라리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네, 그런 거고, 휴대용 유리 온실로, 그래서 이제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식물을 수정하는데 사용을 했었나 봐요. 근데 식물만 들어온다고 해서 식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흙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선충, 환영동물, 흙 속에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예로 이제 커피 녹병균이 유입이 돼서 스리랑카 커피 농장이 초토화되거나 또는 포도피어슨 병균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가 초토화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략종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식물을 키울 때 희소성이 있는 거, 진기한 것과, 그다음에 키우기 쉬운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애당초 경쟁력이 뛰어난 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애들의 세력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어, 침략종은 토속종과 달리, 하여튼 얘네들이 우위를 선점할 때는, 어, 영양소에도, 그러니까 씨앗에도 영양소를 최소한만 담고, 씨앗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그 인간에 대한 실용적이나 미적 요구를 어, 인간에게도 잘 어필을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뭐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대요. 그래서 결국은 winner takes all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침략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침략종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침략종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멸종하는 애들도 있고 또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잘 적응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침략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얘네들을 잘 구분을 해서 침략종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서 뭘 식품이나 이런 거 갖고 올 때 반드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책에서도 그런 거 반드시 거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잘못 카피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그 중간에 간지 같은 걸로 담쟁이 넝쿨과의 사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그 덩글손 같은 애는 아니고 얘는 뭐 영어로 막 찾아보니까 아이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아이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부정근 다발 그래서 뼈에서 아니 뼈가 아니고 뿌리에서 나오는 작은 뿌리 근들, 뿌리 털들 관련돼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아이비를 제거할 수 있을까? How to remove, how to get rid of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 저자가 내가 이 아이비를 제거할 수 있다면 내가 돈을 그만큼 뭐 다 쓸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했나? 그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에 관련된 동영상은 찾지 못했고 어쨌든 담쟁이가 벽에 달라붙는 메커니즘이 4단계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에 부정근 다발이 벽에 부착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작은 미세한 애들이 부정근 다발이에요. 그걸 이제 확대한 게 이렇게 촘촘히 많이 나 있는 거가 그 담쟁이 넝쿨의 그 부정근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숟가락 모양을 하는 애도 있고 코르크 따개, 그러니까 어떤 벽 같은 거 뚫기 어려운 애들을 뚫기 위해서 코르크 따개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벽에 부착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물리적으로 담쟁이가 뿌리와 뿌리털로 이제 벽을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뿌리털에서 파리비노 갈라탄이라는 함유한 나노 입자가 분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노 입자들이 엄청 미세한데 약한 정전기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면이든 이렇게 잘 흘러 들어가서 촘촘하게 그거를, 어, 빈 공간 없이 그렇게 잘 메꿀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나중엔 어떤 점성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접착제, 어드히시브를 만드는 그런
것도 막 논문으로 나오고 뭔가 그렇게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원리를 이용한 접착제를 개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약간,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뿌리와 뿌리털이 이제 마른,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남은 가지 전체를 벽 쪽으로 확 잡아당겨서, 그러면서 더 많이 그 아이비가 벽에 더 많이 부착하게 되는 그런 4단계로 벽에 열심히 붙어갖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나노 입자들이 물 분자와 만나게 되면 물 분자와 만나게 되면 약간의 정전기력도 있고 약간의 점성이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물 분자가 증발을 하면 이게 점점 그 응축이 돼서 이렇게 단단하게 코팅되는 그런 형상으로 이게 화학적 부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네, 막 영어로 돼 있어서 다 읽고 싶진 않았지만 이게 공유가 되나? 그래도 뭘 찾아보니까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토토로쌤 보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뿌리들 부정근 애들이 막 나오는 거고, 그게 어떤 형상을 따라서 벽에 부착하게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부정근이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화학적 그 부착 원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온 나노 입자들이 이렇게 코팅을 형성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디 갔지? 그리고 5번째 산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지막 자손들 얘기 나왔어요. 이거는 우드 소철이라는 이제 나무 얘기였는데, 1895년 존 메들리 우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시림에서 홀로 남아있는 수구루를 발견했대요. 근데 이 나무는 그 쥐라기 시대 식물인데, 그때는 막 번성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면서 비옥한 땅을 속시식물한테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변두리로 나가고, 개체군 사이에 또 거리가 멀어지면서 암구루와 수구루가 이제 따로따로 있는 그런 식물인데 서로 수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번식 가능성을 모두 상실을 해서 암구루 없이 수구루만 홀로 남아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ET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암구를 만들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번식시키려고 인간들이 여러 가지 그 유전자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잡종이라고 해요. 독자적인 종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고, 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프랭클리니아 알마 히티아라는 애고, 붉은색 꽃은 약간 네,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고, 얘는 층층잎 에리카, 얘는 탈엽 죽도, 얘는 물결잎 피트 카이르니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빈스 샤우녀, 얘는 하와이 종려나무. 그래서 얘네들도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소변 비료에 이런 질소나 인이나 칼륨의 성분이 화학 비료처럼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질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질소가 식물의 성장과 개화를 촉진시켜 주는데 중요한 원소이고, 근데 이 식물이 이제 호흡으로 질소를 들이마시지 못함으로 암모늄염이나 요소 형태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 사람이 한 해, 이것도 재밌었는데, 한 사람이 한 해에 1kg, 이 소변 얘기하는 거예요. 1kg의 칼륨과 인, 그리고 2에서 4kg의 질소를 배출한다. 소변에서 배출하는 질소 중에서 정원이나 밭에 사용하는 화학비료처럼 요소의 형태를 띤 비율은 85%고, 소변 1리터에 포함된 요소는 화학비료의 100g에 든 요소의 양과 맞먹는다. 뭐 이렇게 조사가 됐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출하는 요소가 단백질 대사의 부산물이고, 근데 이제 뭐 식습관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좀 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그 나라별로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하는 육류를 먹지 않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됐었고요. 과학자들이 이 소변 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세계에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뭐 농장에 체험을 간 적이 있었어요. 구절초 농장에. 근데 거기에 화장실을 농부님이 화장실을 이렇게 소변 보는 곳과 대변 보는 곳을 분리해 놨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거 같아요. 이거 비료로 쓰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대변하고가 섞이면 좀 이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소변을 따로 해서 비료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나요. 그 화장실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요. 애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 스웨덴에서 이 예로 나오는데요. 1년 동안 생산한 소변으로 250km 곡물 재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험에 대해서 얘기가 더 나오는데요. 비료를 전혀 주지 않은 구역이 있고 화학 비료를 준 구역이 있고 소변 비료를 준 구역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나올 때 막 소변 비료가 획기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물론 비료를 전혀 주지 않는 구역보다는 그 소변 비료가 좋다고는 나오지만 그 흙 속의 박테리아와 뭐 이런 거를 쭉 검사했는데 열매 무게, 뭐 수확량, 당분, 뭐 오염 여부, 작물의 맛 이런 걸 다 이렇게 조사를 했지만 실험 결과상 그 식물의 성장 속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뭐 중요한 차이는 작물의 품질인데 몇몇 작물은 비료의 종류와 상관없이 작황이 같았고 소변으로 키운 쪽에 살짝 난 것도 있었다. 이게 이제 아까 연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식물들의 이런 복잡함, 이게 이 식물에 따라 다른 그런 이 적용되는 게 좀 조금씩 달랐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호박은 화학 비료가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은 큰 차이가 없었다. 저는 이 부분 맛에 대해서 이건 소변이야 뭐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해서 실망했고요. 그리고 적절한 양과 농도 맞추기라는 그 부분에서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적당한 비료의 양과 시기는 다 다르다. 그래서 식물은 복잡한 생명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 소변 비료가 모든 성분을 균일하게 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작물이나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챕터의 그 저자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뭐 화장실 아무 데서나 뭐 이래서 아무 데나 쌌는데 그럼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소변에는 인 함유량이 적어서 대체로 화학 비료보다 수확량이 떨어지고, 호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비료가 2배 이상의 수확 효과를 냈었다. 그리고 소변에는 호박꽃의 개화를 돕는 칼륨이 화학 비료보다 적게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양배추처럼 잎의 비율이 높은 이런 작물들은 질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변 비료가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열매 맺는 작물들은 칼륨이 많이 필요해서 소변 비료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면 소변에 젤을 섞어서 인과 칼륨을 보충해주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비료에 고르지 않은 성분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잔디에게 치명적이었다. 잔디에게 이렇게 했더니 잔디가 죽었더라. 뭐 이런 부분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소변에 든 요산의 농도가 식물이 좋아하는 농도보다 5배나 10배까지 진하기 때문에 도구로 이제 희석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희석해서 써야 되고,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안 썼는데요.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먼저 뿌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소변을 희석해서 땅에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이렇게 심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소변에 이제 전해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물이 충분히 섞이지 않으면 염도를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염도가 높은 경우에 잘 자라지 않는 작물들을, 당근은 예민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자라지 못한다. 비트 같은 경우는 잘 견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산책에서는 땅속에서 찾은 보물인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키워드는 그냥 게으름뱅이 농부가 되라고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텃밭을 가꾸기 싫어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에서 그 글로말린이라는 요 성분이 나오는데 얘가 수지상균근균, 이게 예전에 선민쌤이 선인장 말씀하실 때인가 그때 뿌리 얘기해 주실 때 그때 균근균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얘는 수지상균근균은 또 뭔가 다른 건지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이거는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휴민산이라는 것과 풀민산이라는 이 두 화학 물질의 결합이 비옥한 땅을 만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이 책에 따르면 생물체가 분해될 때 생겨나는 이 화학물질의 구조가 복잡하고 탄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땅의 유기 성분이 생물 분해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책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발견된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결합인 당단백질이라는 이 물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게 이런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던가 근균 아니면 균사 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하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튼 단백질이 그 약간의 금속 이온을 흡수해서 잡아두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말린이라고 부르는 얘가 이제 단백질의 혼합물인데 얘가 이렇게 잡아두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흙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 물질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까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잘 견디는 놀라운 저항력 때문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이렇게 잘 어렵게 다가왔던 게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토양을 조사하고 했을 때 성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있는 건데 왜 얘네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 이유가 흙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 물질이 알려지지 않았던 까닭은 얘네들이 너무 잘 견뎌서 저항했기 때문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게 아마 각자의 그 시설이나 방식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글로말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얘가 물에 잘 안 녹고 열에도 강하다. 물을 싫어하는 성질 때문에 땅속에 광물하고 잘 어울려서 그걸 바짝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 글로말린 함량이 높은 흙은 반죽처럼 찰지고 뭐 초지, 정글, 논밭, 숲, 사막에도 글로말린은 다 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흙 1g당 1에서 100mg 이런 정도로 비옥한 토양을 상층에 많이 분포하고 그 상층의 분포가 이제 1m 이상 깊은 곳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분해작용이 뛰어난 저항 능력, 그리고 장기 보존 가능하다. 그리고 토양 개선제나 비료를 덜 쓰고도 토양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이 넷플릭스에 이런 다큐를 찾게 됐는데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소가 우리는 좀 유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은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글로말린이라는 성분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요. 토양 미생물은 탄소 연료로 일종의 탄소 접착체를 만듭니다. 글로말린이 그렇다는 거죠.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공기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이게 토양에 탄소가 고정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캡처본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 탄소는 원래 유해물질이 아니었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악명 높은 물질로 만들었다. 탄소가 지구를 순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햇빛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식물의 잎은 적극적으로 햇빛을 향해 뻗는데 땅 속에서 영양분과 물을 뺏기 위해 뿌리 사이에 경쟁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엽록술을 가진 잎은 낮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뿌리로 빨아올린 물과 기공으로 흡수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해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성한다. 그 과정에서 미생물은 탄소를 사용해서 글로말린이라는 탄소 접착제를 만든다. 작은 주머니 모양의 이 접착제가 땅속의 물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한다.
즉 식물이 대기로부터 포집한 탄소를 토양으로 끌어들여 저장하고 있는 셈이다 해서 글로말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큐에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제목이 대지의 입맞춤을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글로말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다시 이어가 보면요. 그 휴민산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 20년 전까지만 해도 휴민산과 누구였죠? 휴민산과 풀빈산 이 화학물질들의 결합 때문에 이제 땅이 비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휴민산 여기서 나왔던 휴민산이 그 미생물이 죽은 생물을 분해하고 난 뒤에 최후의 물질이고 단백질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대사 물질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찾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 그런데 그 수지상 균근균이 유일한 글로말린의 생산자다. 이 균근균은 10여 종의 아종이 서로 뒤섞여 곳곳에 분포하고 있고 어느 기후 어떤 환경에서도 관찰이 되고 있다. 육지 식물의 80%가 이 균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나오고요. 각 식물에서 직접 당의 형태로 에너지를 취한다. 아까 그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결합해서 제가 이게 좀 당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 에너지를 이용하고 성장하는데 신체에 해당하는 균사 안에서 많은 양의 글로말린을 생산한다.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산한 전체 당분의 무려 85%를 수지상 균근균에 내주는 식물도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랄 수 있는 이 균 때문에 이게 초유기체라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한 집단이 여러 식물들의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거군요, 요거. 세력을 키워 인근이 나란히 자라는 여러 식물을 잇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식물들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서로 자원을 교환한다. 그리고 식물과 미생물이 결합한 일종의 초유기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 초유기체라는 것은 군집 생활을 하는 집단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생존 방식을 취하는 생물을 말한다라고. 그래서 이 부족은 초유기체 부족, 하나의 부족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수지상 균의 그 제휴관계라는 요 책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그림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식물이고, 이 식물 안에 뿌리와, 요게, 이 수지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여기 책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뭇가지를 닮았다. 뿌리 세포에 사는 균사체의 형태가 나뭇가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수지상이라는 말이 붙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지식물의 80%가 이런 형태로 균근균과 공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균근균은 식물이 질소와 인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돕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 정리한 거를 다시 읽어보자면 그 균사가 식물과 상호 지원 협정을 맺고 식물에서 당분을 얻는 대신에 기다란 뿌리가 되어주고 이런 뿌리가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흙과 접촉하는 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과 무기물을 더 많이 흡수하고 균사가 많을수록 식물은 영양분을 많이 얻어 가뭄에도 잘 버틴다. 그리고 튼튼해진 이 식물은 균사에 더 많은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균사는 흙 속에 숨은 유해 미생물을 차단하고 든든하게 식물을 지킨다. 그리고 균사가 수명이 짧대요. 근데 이 짧은 수명은 짧은데 성장하는 동안 식물의 뿌리 끝부분을 따라 땅속으로 점점 들어가다가 죽은 균사에 담겨있던 글로말린이 따라서 녹아서 금세 이제 글로말린이 흙의 주요 성분이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균류가 살아있는 동안 글로말린이 이 균류의 생존을 돕고 죽어서는 땅의 유산으로 남겨서 이제 식물을 계속 돕는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기물과 글로말린이 풍부한 땅이 그렇지 않은 땅보다 효율적으로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쉽게 나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준다. 가뭄에도 그렇다라고 하고요. 당 단백질은 구성요소와 분자 전체 무기물끼리도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이런 점토 입자와 미네랄 입자가 끈끈하게 결합한 유연한 조직으로 탄생하고요. 그리고
접착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글로말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그 다큐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얘가 아주 끈끈하게 잘 달라붙게 입자들을 서로 달라붙게 해주는 접착제로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밀가루 반죽 속 계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죽은 균류가 남긴 글로말린은 땅속에 흩어져서 무기물 입자에 달라붙고 토양이 부드럽고 이제 차진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접착제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글로말린이 많은 땅은 되게 견고하고 침식에도 안전하고 구멍이 넉넉하다. 습기나 공기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통기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료를 쓰지 않아도 식물에 질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정원의 글로말린 함량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균사가 많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그 균사가 천천히 분해되는 것인데 토양의 생태계와 경작 여부에 따라서 글로말린의 양이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경작을 좀 쉬엄쉬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그 부분도 재밌었는데 쟁기질, 호미질 이런 거 멈추면 우리는 막 부지런하게 저는 이제 농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저는 땅을 뒤집어야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재밌었고요. 제가 하는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네요. 네?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는 뭐 자료 찾다가 이 표지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표지가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더 색깔이 한국이 조금 더 밝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레나토 브루니 선생님의 책이고요. 제가 이태리어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건 뭐지? 피안테? 뭘까? 막 이러면서 넘어갔고요. 일단 저는 8번째 산책 했고요. 제목은 비옥한 정원, 사라지는 습지. 습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잠시 기현 선생님이랑 카톡할 때 제가 저는 습지라서 좋아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습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되게 습지를 가는 거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오늘은 즐겁게 했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되게 짧은데 제가 다른 이야기랑 같이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토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토탄이 이제 이탄층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토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고 하면은 이제 뭐 원예 작물이나 나무 같은 걸 심을 때 얘네들을 운반하고 아까 연두 선생님이 해주셨던 부분에 막 운반하는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흙을 붙여가지고 흙채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일단 식물 자체도 나무 같은 경우는 묘목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운데 흙까지 이렇게 무거워져 버리면 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럴 때 발견을 한 게 이 토탄인가 봐요. 토탄은 되게 가볍고 영양분도 꽤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리를 딱 감싸기만 하면은 너무 많은 양이 없더라도 이거를 운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나 봐요. 그래서 나왔고요. 이게 뭐 핏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영어로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토탄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토탄은 물 흡수력이 일단 되게 뛰어나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분을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 토탄 자체에 영양분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얘가 영양분들을 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좀 척박한 토양, 유기물, 영양이 없는 그런 토양의 질을 개선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뭐 비료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희 왜 이렇게 집에서 조금 그런 거 재배하시는 분들은 배양토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양토에도 이 토탄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원예에서 쓰는 흙에는 뭐 아주 필요한 그런 종류고요. 그리고 토탄은 되게 가볍고 색깔을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비옥한 토양의 색깔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조금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되게 압축하는 게 되게 쉽대요. 쉽게 압축이 되고 수분 유지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얘가 이제 되게 부드러우니까 토양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파 피해를 줄여준대요. 한파 피해를 왜 줄여주나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이제 쉽게 압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입자랑 입자 사이에 공기 같은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로 산성이고요.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어린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되게 잘 해준대요. 흙이 이렇게 너무 딱딱하면은 나무 뿌리들이 막 약하니까 부러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잘 감싸준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되게 구하기가 쉬워서 가드닝에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책에 이제 토탄 습지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림이. 네, 근데 네. 처음에는 선생님, 사진은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해요. 이게 이제 토탄의 그림이고요. 선생님 넘어갔나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그 토탄 습지가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토탄이 채취되는 곳이 습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나 깊은 연못에 식물이 막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 사는 식물들이 나중에는 죽게 되잖아요. 그 찌꺼기가 호수를 채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쌓이게 되고 이게 물 안에 있다 보니까 공기랑 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썩지 않은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 토탄이 쌓이고 그 위에 풀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이 토탄 습지는 그 이산화탄소의 방출량보다 이제 그 탄소를 많이 잡고 있게 되나 봐요. 그래서 습지가 예전에는 왜 늪이라고 해가지고 늪이라 그러면 우리 막 좀 되게 안 좋은 이미지였잖아요. 뭐 일이 너무 많아서 늪에 빠지는 것 같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은 이미지였는데 약간 뒤에 생물 다양성이 나오면서 이 습지 늪에 이제 생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습지의 생물 다양성에서 되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또 되게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 같은 걸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탄소의 저장고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 이제 우리는 잘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책에도 조금 나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유행처럼 이렇게 말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가 토탄이 형성되는 곳은 좀 이렇게 특정한 곳인데요. 고층 습지라고 하는 곳에 이런 게 이제 형성이 주로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층 습지가 어디나 다 있는 거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북반구에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왜 냉대기후, 온대기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온대기후고 좀 더 추운 냉대기후는 저지대가 더 습하다고 하더라고요. 냉대기후 때는 저지대가 더 습해서 낮은 지역에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고산 지역에 되게 많아요. 이런 토탄, 이탄 습지라고 하는 이게 되게 이제 고산 지역에 되게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지역 가보면은 이 습지를 가보면은 되게 안개도 되게 많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쨌든 촉촉한 그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또 고층 습지 하나의 특징은 이탄 토양이 이제 발달해 있는 거는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물이끼가 되게 많거든요. 이 물이끼가 나중에 또 이탄을 형성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이게 고층 습지가 있는 곳이 약간 정해져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 어디더라 대머시기 어쨌든 거기만 딱 고층 습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사진 있는 게 이게 물이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끼인데 이끼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물을 되게 이렇게 잘 스펀지처럼 이렇게 딱 흡수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 마를 때랑 물을 촉촉하게 흡수했을 때랑 20배의 수분 흡수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엄청 많이 잘 함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몸에서 막 이렇게 수소 이온 같은 걸 막 방출해서 이 지역을 산성으로 만드나 봐요. 왜 pH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4점 얼마까지 이렇게 만드는 특성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탄 습지 같은 경우는 물 안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잘 부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탄소 흡수 능력도 좋고 썩지도 않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산성으로 만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선생님 이끼 컨테스트에서 또 이제 작품성과 대중성을 다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금이랑 이제 제가 상품
대신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상금으로 제가 후기는 아직 못 썼는데 여기를 다녀온 곳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부분이랑 딱 관련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역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일본의 키리가미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키리라고 하는 게 일본어로 안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막 엄청 이렇게 그냥 가면 항상 안개가 자욱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고층 습지가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약간 천년 기념물처럼 이 습지가 지정돼 있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전체적인 이런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되게 막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거라 이제 이 습지가 몇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고 여기 보면은 1년에 1mm. 습지는 1년에 1mm 성장을 한다. 이렇게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책에서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습지는 1년에 1mm 이렇게 쌓인다. 그냥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었고 이 사진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습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해주는 설명이고요. 제가 재밌었던 건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습지를 이렇게 팠어요. 파가지고 그 토양을 그대로 여기 딱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지역은 8m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지만 어쨌든 1년에 1mm인데 이게 8m가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mm 때, 2mm 때, 3mm 때, 4mm 때 보시면은 사진에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색깔이라든지 막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한냉이라고 한자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요때는 추울 때 사는 식물들이 이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이 흙을 이렇게 파서 해보니까 이때는 약간 그 침엽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북쪽으로 하면 약간 침엽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살았었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코나라라고 해서 이게 졸참나무, 참나무 있잖아요. 도토리 있는 거. 활엽수 같은 애들이 이제 요 시기에는 살았는데 요 때는 이 지역이 되게 따뜻했었나 봐요. 그러고 다시 차가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생물이 살았고 어떤 식물들이 살았고 뭐 꽃가루 같은 거 분석해서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선생님한테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지역이 그 습지, 고층 습지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봄 사진인 것 같고 이제 겨울, 가을 갈 때도 되게 많고 저는 봄에는 안 가봤고요. 겨울이랑 가을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겨울 눈이 아직 안 왔을 때 그런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남편 자르고 애들만 같이 가가지고 상금으로 여기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습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 최근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토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가드닝에서 이 토탄을 엄청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쓰지 말자, 딴 거 쓰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토탄은 가드닝 말고 이러한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이러한 뛰어난 탄소 저장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이거 쓰지 말자. 얘네들이 파괴되면은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토탄은 되게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난데요. 지구 표면의 약 3% 정도가 토탄이 풍부한 토양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뭐 유럽의 면적은 이 정도로 되는데 사실 좀 상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얘가 저장을 한대요. 근데 이게 약간 석탄이랑 비슷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면 오히려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탄소가 다 방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 하나 본 거는 인도네시아에 뭐 이런 토탄 이 습지가 되게 발달한 곳이 있는데 거기 산불이 나가지고 그때 뭐 방출된 탄소가 어느 정도 된다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뛰어난 탄소 저장 능력이지만 얘네들이 이제 산소랑 접촉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탄소가 발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던 게.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야기 읽어서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토탄의 생태계가 이 고층 습지가 파괴가 되면은 탄소가 방출되면서 기후 변화에까지 영향을 주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잘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원해용으로는 가치는 있지만 더 큰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탄 습지 아까 했던 이야기랑 뭐 되게 비슷한데요.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 이산화탄소의 저장고인 이런 습지를 이제 우리는 잘 보호해야 되고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은 그만큼 이제 탄소 균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습지 같은 경우는 1년에 1mm 아까 자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간 약 25cm를 개발해서 쓰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 바이오매스 연료로도 쓰고 이제 그 가드닝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는 좀 쓰는 걸 자제하자, 그런 식의 주장을 이제 선생님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에 75%가 습지 개발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저 약간 좀 새로운 거였거든요. 우리가 막 그 화석 연료 쓰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런 걸 개발하면서도 나온다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습지 개발을 줄이고 토탄 대신 이용 가능한 다른 이제 뭐 퇴비라든지 코이어라든지 뭐 바이오차 막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조금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